경제, 안보, 교육에서 보수 진영이 비교 우위를 확고하게 가져가지 않는 한 젊은 세대가 유권자로서 투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동질감을 느끼고 젊은 세대가 투표에 동참한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는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자꾸 착시 효과 속에 빠져 있는 것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은 무수히 많은 태극기 부대가 나와가지고 지금보다 한 5배 규모는 되는 경찰 추산으로 태극기 부대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7년 전에 8년 전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지금의 5배 정도 되는 인원이 태극기 부대로 나와가지고 매주 광화문을 뒤덮어도 탄핵은 8대 0이었던 겁니다. 지금 어떤 아주 수준 낮은 선동가들이 했던 말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60%를 넘기면은 탄핵이 무효가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굉장히 젊은 세대가 조소하는 그런 거 많아요. 우리가 뭐 올림픽 경기한 다음에 좀 편파 시비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국민들이 막 화가 나면요. 누가 문자를 돌려요. 뭐 300만 명이 청원하시면은 IOC가 다시 본답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거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그런 진실된 마음을 조롱할 의도는 전혀 없지만은 반대로 그거 선동한 사람들은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300만 명이 이렇게 서명하면 IOC가 다시 한답니다. 이건 그 사람들이 교육 가서 장사하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론조사 장난을 쳐가지고 60% 넘기면은 대통령 탄핵이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게 무슨 보수의 전략이라고 하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갈아엎지 않고는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한 50%의 득표율을 보수가 얻으려면은 51% 얻으려면요. 30%의 강경 보수층에 더해가지고 한 20% 초중반의 중도 보수층이 합류해야지만이 과반해서 선거를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수치가 그런데 보수 진영이 몰락하는 이유입니다. 왜냐? 대선 때는 51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경 보수가 그걸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잠자코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근데 대선만 끝나면 기가 막히게 그 30%가 20%를 몰아내기 위한 내부 공작을 시작합니다. 그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51.6%로 집권했습니다. 예. 숫자가 공교롭게 516이라서 기억하고 있는데 51.6% 집권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벌인 일이 뭔가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배신자 프레임 걸었죠. 뭘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이 일이 반복돼요. 대선 이길 때 뭉치자고 해놓고 총선을 앞두고 계속 이 내부 총질을 하는 겁니다. 강경 보수가 중도 보수에게. 그건 간단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당권 헤게모니 잡아야 되니까. 박근혜도 그렇게 무너졌고 윤석열도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30%의 강경 보수는 이런 말씀드리기 좋지만은 은퇴층과 뭐 예를 들어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고 이분들은 40대, 30대 젊은 보수에 비해 가지고 중도 보수에 비해 가지고 압도적으로 시간이 많습니다. 예. 오프라인 나갈 수 있고요. 아침부터 유튜브 순회하면 댓글 달 수 있고요. 여론조사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나중에 가보면은 이 20%는 매번 이용당하고 버려진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대한민국의 중도 보수가 지금까지 가졌던 지형이고요. 저는 그런데 이 구조화에서 이 30%가 이걸 즐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그 30%,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대선은 절대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당대표는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몇 명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국민의힘에. 그럼 그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총선 때, 대선 때는 잠자코 있다가 대통령한테 살살 붙어가지고 측근인 척하면서 당권을 먹으려고 그 30%에 올라타려는 행동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기 좋은 게 가장 뭐냐? 배신자 담론.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 자유 얘기. 예. 그리고 중국 얘기. 뭐 이런 거. 부정선거 얘기. 이런 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간을 깎아먹어도 좋다. 어차피 대선은 멀었으니까 이 당권 잡기 위해서 그래서 공천권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전쟁을 항상 벌이게 돼 있는 겁니다.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뭣도 모르고 정치 진짜 모르니까 제가 내부 총질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본인과 본인에게 얹힌 사람들이 그 뻔한 패턴으로 나섰기 때문에 뻔하게 지금 탄핵당하는 겁니다. 네, 그런 구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멍청하기 때문에 총선 때 자기가 질 운명이라는 것도 모르고 전쟁을 벌인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보수 다수에서 진보 다수로 전환되는 전환기였기 때문에 한번 걸어볼 만한 그런 승부였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당장 의석이 110석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승부 걸어가지고 본인이 소수 의석 되면 저렇게 되는 건데 승부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었다.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다리를 자기가 잘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만약 대선 나간다고 하면은 저한테 이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이준석 씨가 꼭 대선 나간다면은 막판에 보수의 반역자가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것만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저를 아끼는 분들이 해준 조언이니까 전 거기에 악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전략 전술면에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기는 각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자꾸 대한민국에서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대선 승리를 쟁취한 케이스는 DJP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DJP 정도밖에 없거든요. 대선을 앞두고 단일화 해가지고 그렇게 된 케이스는. 뭐 어떤 분은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그건 단일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예. DJP가 그럼 됐던 이유는 뭐냐면은 DJP가 단일화했을 때 JP를 찍는 표는 정말 JP를 따라가는 표이기 때문인 겁니다. 말 그대로 지역주의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JP가 집권하면은 그래 우리 충청도 사람들 장관도 좀 되고 총리도 먹고 해가지고 우리 충청도에 뭐 이 좋은 시설도 갖다 주고 이런 충청도의 집단적 이해가 결부됐을 때 DJP 같은 게 가능해가지고 표가 합쳐지는 것이지 나머지 지금 시대의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표가 합쳐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동탄 국회의원 선거를 뛸 때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꼬심이 들어왔죠. 국민의힘에서 아는 사람들한테서 너 그 동탄에서 단일화 해줄게. 국민의힘 후보 접게 해줄게. 그러면은 니네 개혁신당 후보들 딴 데 접게 해줘. 제가 천만에요. 전 그러면 집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러면 집니다. 1대1로 붙으면 집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동탄이 민주당이 원래 65%가 나오는 곳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그러니까 2020년 선거에서 이원욱 의원이 65%, 상대쪽 미래통합당 임명배 후보가 35% 나오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65%가 선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 65%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65%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번 선거 때 민주당 후보를 뽑은 숫자가 39%입니다. 38%, 39%입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분위기는 더 민주당이 좋아졌는데 왜 동탄에서는 65% 받던 민주당이 왜 38%, 39%로 떨어졌을까? 26%가 어디로 증발했을까?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35%에서 17%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동탄에 당선될 때 제 표가 42% 정도였거든요. 26%가 민주당에서 왔고 16에 17% 정도가 국민의힘 쪽에서 온 겁니다. 냉정하게 당세만 놓고 따진다면은. 근데 이 소식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커지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수준으로 짠물이 됐기 때문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탄의 젊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들이 65% 민주당을 뽑아줬던 이유는 65%가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도저히 국민의힘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35%밖에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중간 지형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어느 정도 뽑아볼 만한 후보라는 사람이 생겼을 때 가운데 42%가 가서 당선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동탄에서 1대1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예. 오세훈이 나와도 한동훈이 나와도 이준석이 나와도 다 집니다. 1대1로는. 근데 3자에서는 이긴 겁니다. 제가.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선거를 치러보면서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국민의힘 욕을 막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저 안에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인데, 안에 전략가가 없습니다. 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뭐 2년 사이에 대단한 현인이 나타났을 거라 보지도 않고요. 이건 구조적으로 간단하죠. 왜냐? 이런 게 있어요. 인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 계승 발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원숭이인데 오늘 내가 불을 피우는 법을 배웠다. 그럼 내가 그 아들이나 딸한테 불 피우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럼 얘는 불 피우는 법을 다시 개발하지 않고도 거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계승 발전이 돼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에 대한 노하우나 전략이 절대 계승 발전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국민의힘의 의원 조성을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이제 108명 이렇게 나오는데, 영남이 지역구가 65개입니다. 네. 영남이 지역구가 65개고요. 비례가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거기서 85명이죠. 강원도가 한 6명 됩니다. 네. 그럼 한 90명 되죠. 그럼 강남이 7개입니다. 97명까지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11개 정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분당 2개, 뭐 그다음에 양평, 가평, 그리고 충북.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절대 우세 지역이에요. 지면 안 되는 곳들이에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선거를 치열하게 뛰어본 사람들은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예. 불을 피워본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계승할 사람이 없어요. 예. 불을 안 피워도 그냥 먹을 게 널려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채집 생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냥. 계속 선거할 때마다. 그런데 가면 그냥 바나나는 다 널려 있고 이것만 먹고 사면 되는 사람들만 108명이 앉아가지고 국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선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죠. 거기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21대 국회 때 제가 당대표 할 때 그때 10몇 명 정도 됐잖아요. 112명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은 계속 망해가고 있는 집단이었어요. 계속 의석수가 떨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112명의 의원들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매번 초선으로 갈아치우니까 지난번에 21대 국회 때 60명 가까이가 초선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사람은 큰 그림을 보기보다 내 경험에서, 내 관점에서 많은 세상을 보거든요. 나의 경험은 무엇이냐? 21대 초선 국회의원들 경험은 공천을 받자마자 첫 방에 당선이 됐어요. 우세 지역구니까. 나는 한 번만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당선되자마자 의석은 적은데 하여튼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해가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을 이겼어요. 크게. 그 다음에 이준석이 오더니만은 대선을 이겼어요. 그럼 지방선거도 크게 이겼어요. 의외로 이 사람의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의 경험은 불패의 신화예요. 예. 본인의 지역구가 영남이기 때문에. 본인도 진 적 없고 당도 진 적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나중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2023년 10월에 강서구청 보궐선거 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17%, 18% 깨질 거다. 그랬더니 방송 나가서 저를 막 저주해요. 저 이준석이 지금 당에 쫓겨났다고 지금 저주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통계만 봐도 나오는데. 예. 그렇게 하더니만 그때 처음 패배라는 걸 겪어본 건 내가 진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강서구청장을 졌다는데 하면서 현실감 없게 이제 패배를 맞아본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지금 22대 국회의원 나온 사람 중에 보면은 본인이 초선이고 개혁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 주자 밑에 붙어가지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선거 경험이 전무해요. 예. 전원 비례 의원님들이거든요. 거의. 아니면 대구 아니면은 뭐 강남 의원들이거든요. 진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죠. 예. 우세 지역구와 열세 지역구가 어떤 느낌인지 그냥 비유해드리면요. 강남은 가면요. 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시작부터 전광판이 5대 0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의 가장 확실한 승리 전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5골 이상만, 6골만 안 먹으면 안 져요. 그럼 가장 흔히 하는 게 뭐냐면은 유세차를 끌고 가요. 그러면 대치동에서 학원가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연설 한 번 안 하고 손만 흔들고 지나가요. 그렇게 하면 당선이에요. 대구 가면 대구에는 심지어 이런 소설도 있어요. 지금까지 유세차 만들어서 떨어지는 놈이 많다. 유세차 만들지 마라. 왜냐? 유세차를 만들어 놓으면은 가가지고 자기가 안 할 때 다른 연설원이 가가지고 막 떠들다가 이제 막 영상 찍혀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상한 소리 하다가 걸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세차를 만들지 않는 것이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후보가 되는 순간부터. 그런데 상계동 정도 가보면요. 어떤 분위기냐면요. 10대 0으로 지고 있어요. 예. 그냥 수비수 다 빼고 무조건 다 공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10골 이상 넣어야지 무조건 이기는 곳이거든요. 이 정치 성향은 극단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갈라치기를 하느니 무슨 뭐 좀 너는 가만히만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인지도도 있고 잘 될 텐데 왜 자꾸 일을 만드냐니 일을 만들지 않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만들지 않으면 골을 넣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미 대선도 턱 밑에 차오른 겁니다.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선은 어떻게든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싸우면은 보수진영에 붙어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제가 2022년에 했던 것처럼 이슈의 중심을 완전히 국민의힘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해 가지고 오두방정을 떨어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가만히 슬슬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뭐 엔비디아를 뭐 국유화하느니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가지고 조롱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기가 오히려 이슈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태제가 되는 거고 안티태제가 오히려 이제 보수 진영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데 지금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의 전략이 전무한 상태 속에서 꼬다는 보릿자루 상태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지도자도, 보수적인 지도자도, 그리고 유권자도, 언론인도, 그리고 뭐 활동가도 아무도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계속 삶아지고 있는 개구리라는 거를 전혀 인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더 이상 보수 진영의 아젠다를 가지고 지속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아젠다들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